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챕터 3 상품과 시장의 무의식적인 논리 중 95페이지 피트니스, 건강, 웰니스는 다르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품이 고객의 머릿속에서 어떤 동기 및 감정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있어야 탁월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피트니스, 웰니스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는 제약업계나 건강관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각각 개념이 다르며 이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다. 이들 개념 뒤에는 다양한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도표 3-6은 건강관리 시장의 논리를 동기와 감정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먼저 웰니스부터 살펴보자. 웰니스는 온화한 즐거움과 진정 효과를 주는 마사지, 긴장 이완, 감각적인 작은 사치의 세계다. 스파에 가면 평온한 음악을 들으며 향긋하고 부드러운 오일을 느끼고 진정 효과를 주는 마사지를 받으며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웰니스는 자극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 사이에 있다.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 외에도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웰니스는 낙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건강은 완전히 다르다. 이 영역은 의사와 약사,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효능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주로 신체 질환을 치료하거나 통증을 없애는 것과 관련된다. 비록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다. 건강은 회복이라는 희망을 지니기는 하지만 모든 종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 압도적이다. 웰니스 세계와 건강 세계 사이에는 자연요법이 자리하고 있다. 건강이 아주 제한적이고 인과적인 원인, 결과적 사고, 교율 통제와 결합한다면 자연은 유기적이고 개방적이며 전체가 통합된 것처럼 보인다. 자연의학 역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피트니스를 살펴보자. 우리는 피트니스를 강함과 우월함,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힘과 결부시켜 생각한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일종의 고문기구를 이용해 내면의 연약함과 싸우게 한다. 어떤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이 자극될지는 뻔하다. 바로 지배 시스템과 그에 결부된 성욕 모듈이다. 우리는 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욕 모듈이 구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트니스 개념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남성에게 피트니스는 강력한 힘과 지구력을 기르는 것이고 여성에게 피트니스는 스피닝이나 필라테스로 더 매력적인 몸매를 가꾸는 것이다. 합리성과 감정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지금까지 고객과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결부된 림빅 맵을 다루며 몇 가지 지식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먼저 균형 시스템에서 시작해 지배 시스템으로 이동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논리, 정확성, 기능성, 효율성, 능력이라는 개념과 만나게 된다. 도표 3-7에 적어도 이 개념들은 서양 문화권에서 합리성과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합리성이 동기 및 감정 시스템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합리성 뒤에 숨겨져 있는 욕구,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환경, 상품을 지배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욕구는 굉장히 감정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합리성이 완전히 감정적인 개념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성이 감정의 대립 개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서구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동기, 사고, 감정의 일부분일 뿐이라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고 형태가 정권을 쥐겠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창의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신중하고 사색적인 사고는 합리성과 똑같은 정당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하이데거, 아도르노, 베버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고자 했다. 하이데거는 계산적 사고의 대립 개념으로 숙고적 사유를 내세웠다. 아도르의 구도적 이성은 앞서 설명한 합리성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그는 도구적 이성의 대립 세력으로 예술, 자극을 내세웠으며 예술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보았다. 리처드 로티,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 자크 데리다, 넬슨 굿맨 같은 현대 철학자들도 서구의 합리성 모델과 결합된 세계의 예측 가능성과 획일화를 격렬히 거부한다. 그들은 가능성과 사고의 다양성을 널리 퍼뜨린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철학가들의 사상 또한 인간의 동기 및 가치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디만 알고 있는 성공 비결. 도표 3-7 합리성에 대하여. 합리성은 자극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 또 지배 시스템 세 가지 요건 안에 들어있죠. 대부분 합리성을 정확성, 논리와 관련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림빔 맵을 살펴보면 이 개념들이 동기 및 감정 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리성은 결코 감정의 대립물이 아니다. 자, 합리성을 보면 효율성, 성과, 근면, 기능성, 정리, 공정성, 논리, 규율, 의무, 공정심, 고집, 정확성 이런 것들은 규율과 통제 속에 있네요. 이 규율과 통제에서 지배 시스템하고 균형 시스템 사이에 합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디만 알고 있는 성공 비결. 독일 유명 대형 할인마트 알디의 성공 비결을 물으면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하는 소비자에 맞춰 알디 역시 합리적인 시스템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럼 알디는 합리적이고 다른 마트는 감정적이란 말인가? 분명 아니다. 양쪽 모두 대단히 감정적이다. 단지 활성화되는 동기 및 감정 세계가 다를 뿐이다. 일반 마트는 인간의 뇌 속에서 자극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반면 알디는 뇌와 림빅 맵에서 균형 시스템과 규율, 통제 시스템 사이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몇몇 대기업 브랜드 제조업체들이 한 시장 연구소에 알디의 비밀을 밝혀내 달라며 연구를 의뢰했다. 시장조사 연구원들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알디가 고향, 확신, 효율성, 단순함, 합리성, 절약, 탈개인화 개념을 연상시킨다는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결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소비자의 동기 및 감정 지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개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개념들이 뭔가를 알려준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 비밀을 푸는데 결정적이면서도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도표 3-8은 그 개념들이 놓여있는 위치와 알디가 소비자의 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이로써 알디는 굉장히 감정적인 개념을 지닌 업체임이 드러났다. 자, 보면 자극 시스템, 균형 시스템, 지배 시스템 이 세 개의 시스템 중에 알디는 지배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 사이에 탈개인화, 합리성, 절약, 확신이라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가격이 중요할까? 알디 역시 다른 마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정적인 업체다. 규율 통제를 포함한 균형 시스템을 고도로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정말 가격이 중요할까? 챕터 2에서 돈이 완전히 감정이라는 것을 살펴봤다. 여기서 우리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이 의식 속에서 정해주는 모든 욕구를 돈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돈의 측면, 즉 가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알디는 할인 매장이다. 알디 및 전자상품, 전문 매장인 미디어 마르크스 같은 가격 할인 업체들은 구두쇠가 최고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무한정 싸다 같은 전투적인 표어를 매장 곳곳에 붙여놓는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한창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가격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오늘날의 소비자는 더 합리적이고 정보가 풍부하다와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이런 답변은 수박 거달기식의 막연한 말일 뿐 소비자와 고객에게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은 다양하다. 심리학이나 내 연구와 상관없이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값이 싼 물건을 사는 이들도 있다. 실업자, 생계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최저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소득이 적은 가족, 이들은 값이 싼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그룹을 합하면 독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만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전역에는 세일 상품 사냥꾼들이 즐비하다. 고급 세단인 벤츠를 타고 할인 매장에 와서 짐을 가득 싣고 가는 의사 부인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합리성 적은 돈으로 많은 즐거움 사기. 고객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들의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은 이미 얻은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이구동성으로 더 많이를 외친다. 그러다 보니 고객은 항상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다른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로 최대한의 욕구를 만족시키라는 과제를 매일매일 부과한다. 만약 값비싼 여행에 예약한다면 최신 TV를 구매할 돈은 부족할 것이다. 계속해서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훗날 연금은 부족해질지도 모른다. 가급적 적은 돈으로 많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계산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적은 지출로 최대한의 즐거움을 끌어내는 것, 되도록 많은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생물학과 철학에서는 합리성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합리성은 굉장히 감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긍정적이고 뿌듯한 감정은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가급적 회피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성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분 전환과 자극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합리성은 자극 시스템을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느냐로 결정된다. 그들은 최소한의 돈으로 흥미진진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면 즐거워한다. 반대로 금욕주의자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자신의 금욕 행위로 점점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행복해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즐거움을 최적화, 최대화한다. 이런 이유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감적 영역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도표 3-9는 이를 한눈에 보여준다. 자극 시스템의 가격 계산법은 되도록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구매한다이다. 그런데 고객의 머릿속 놀이 모듈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구매 행위 그 자체다. 자극 시스템은
가벼운 가격 흥정에서 만족을 찾기에 이때 중요한 것은 가격 협상에서 얻는 즐거움이다. 소비자 뇌 속에 있는 포획 사냥 모듈은 가격의 심리학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모듈이 세일 상품을 찾아 나서는 사냥꾼들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쇼핑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유혹하는 사냥감, 즉 세일 상품을 사냥한다. 만일 세일 상품이 한정 수량인데다 그것을 다른 경쟁자보다 더 빨리 낚아챘다면 행복감은 더욱 커진다. 지배 시스템은 고객을 자극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며 동기를 부여한다. 여기서 가격 흥정은 전쟁의 성격을 띈다. 소비자는 싸워서 가격 인하라는 결과물을 성취하는데 이를 자신의 현명함과 자기 뜻을 관철시킨 힘의 척도로 받아들인다.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 낮은 가격에 대한 욕구. 합당하고 저렴한 가격에 대한 욕구는 각기 다른 동기 및 감정 시스템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하위 개념으로 내려와 규율 및 통제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가격은 다른 기능을 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제품은 즐거움을 주고 체험을 자극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규율 통제 동기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거추장스러운 장식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기능성만 고려해 되도록 적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 자체 브랜드들이 이런 기능성을 만족시키고 규율 통제 동기를 충족시켜준다. 균형 시스템은 절약의 원조다. 그것은 앞날을 대비해 저축의 동기를 부여한다. 한편 균형 시스템은 자극 및 지배 시스템의 적이기도 하다. 체험을 하거나 지위를 얻는데 더 많은 돈을 쓰거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균형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격은 복잡성을 줄여준다. 소비자가 보기에 가격 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을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복잡성은 불확실성만 유발할 뿐이다. 고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차이가 나는 가격 자체를 일종의 참조사항으로 고맙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제품이 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근본적으로 가격이 왜 굉장히 감정적인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가격에 따라 상품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가격이 기본적으로 매우 감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 돈을 잃으면 고통스러운 이유. 이러한 지식을 상품의 진정한 가치와 결합한다면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뇌 속에 있는 감정 시스템은 가격 계산과 가치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우리는 앞서 돈이 우리의 뇌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봤다. 이는 도표 3-10의 뇌 단층 촬영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피험자가 게임에서 돈을 땄을 때는 대뇌 변형계의 쾌감 중추이자 보상 중추인 측 좌핵이 밝게 빛난다. 반대로 돈을 잃었을 때는 대뇌 전두엽 바로 아래에 있는 뇌 섬엽이 밝게 빛났다. 뇌 섬엽은 통증을 담당하는 부위다. 가령 치통이 있거나 연인과 고통스러운 이별을 할 때도 활성화된다. 따라서 우리의 뇌에서 가격, 가치, 계산은 곧 쾌감 대 불쾌감 또는 쾌감 대 고통의 계산이다. 고객의 지갑을 열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려면 돈과 이별하는 소비자의 고통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쇄시켜줘야 한다. 상품 자체가 높은 감정적 가치를 전달할 때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체험적 성격이 강한 상품은 되도록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충족시킨다.
만일 상품이 머릿속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지루하게 만들려면 가치와 가격은 떨어진다. 지배 시스템은 가격 깎는 것을 능력의 척도로 여기는데 상품 자체가 높은 지위와 독점권을 약속해주는 경우에는 흔쾌히 이런 싸움을 포기한다. 수많은 고급 브랜드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도 바로 가격 자체가 이미 배타적 독점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뇌 속에서 나타나는 쾌감과 고통. 돈을 땄을 때 측 좌액이 커졌네요. 돈을 잃었을 때 전반부 뇌 섬엽이 멀리 떨어져 있네요. 돈을 따면 돈 획득 기대가 변형계의 쾌감 중추를 활성화한다. 반면 돈을 잃으면 통증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한다. 균형 시스템도 절약 행위에서 벗어나라고 꼬드길 때가 있는데 높은 수준의 안정성, 품질, 신뢰성을 약속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때다. 다음 챕터에서는 뇌 속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챕터 4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 우리는 고객이 합리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믿음이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구매 결정은 주로 감정적으로 내려진다. 고객과 소비자의 자아는 자신의 구매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대뇌 변형계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권력의 중심지다. 무의식의 힘은 우리와 고객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고객과 소비자에게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구매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감정적 구매 결정을 하는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100% 의식적인 구매 결정을 합니다. 내 결정은 대체로 합리적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감정이 끼어들 때도 있지만 그건 내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유의지에 따라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나가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 지쳐 침대로 향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이끄는 조종장치를 손에 쥐고서 매 순간 우리가 가는 길을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이성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또 이런 논거에 의해 우리를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뇌 연구에 의하면 나의 자아가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독일의 뇌 연구자 게르하르트 로트는 의식적 자아를 정부 대변인에 빗대어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은 정부의 결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그러나 대변인은 결정의 이유와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자아에 대해 더 심각하게 주장하는 이도 있다. 신경학자 토마스 매칭거는 자신의 책 아무도 아니다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자아 자체를 의심한다. 자아는 착각일 뿐이고 우리 뇌의 구조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고객과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들이 내리는 결정을 이해하는데 뇌 연구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다. 또한 이렇게 알아낸 것들을 실무 현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챕터에서 다룰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결정의 70 내지 80%는 무의식적으로 내려진다. 그러나 나머지 20 내지 30%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의식적인 결정은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중 0.00004%만이 우리의 의식에 도달한다. 수많은 자극과 신호는 고객이 깨닫지도 못한 사이 뇌에 의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고객이 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감정적이다.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결정은 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은 시대별 뇌 연구 흐름과 성과 읽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굿나잇.